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상 본편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번 기획과 함께 진행될 이벤트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2025년 6월 23일자로 플레이스테이션 2와 관련된 하드웨어와 주변 기기, 그리고 2004년부터 2013년까지의 연도별 출시 타이틀을 담은 플레이스테이션 2 퍼펙트 카탈로그 학원이 우리나라에 번역 출간되었습니다. 해당 도서의 출판사인 사모미디어의 지원으로 플레이스테이션 2 퍼펙트 카탈로그 학원을 구독자분들께 제공해 드릴 수 있게 되었으며, 이번에도 이벤트 참여를 통한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벤트에 참여하는 방법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영상 마지막 부분에 포함해 두었으니 잊지 말고 확인해 주세요. 1900년대를 넘어 2000년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면서 콘솔 게임기 시장은 다시 6세대 콘솔들의 전장으로 변했습니다. 이 시대를 대표하는 게임기들의 면면을 살펴보자면 드림캐스트와 엑스박스, 게임큐브 등이 있겠지만, 누가 뭐래도 이 시기를 대표하는 가장 상징적인 콘솔은 플레이스테이션 2라고 할 수 있겠죠. 2000년은 플레이스테이션 2가 처음 발매된 해였음에도 불구하고 123개나 되는 타이틀이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DVD라는 매체가 이제 막 도입되었고, 제작사들이 DVD로 게임을 제작하는데 익숙하지 않았던 만큼 상당수의 게임들이 DVD가 아닌 CD로 제작되었다는 것도 특징이었죠. 오늘은 2000년에 발매된 플레이스테이션 2의 대표작들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스테이션 2의 런칭을 대표하는 첫 번째 게임은 남코에서 제작한 리치 레이서 5입니다. 그란투리스모와 함께 플레이스테이션 시리즈를 상징하는 레이싱 게임의 양대 산맥인 이 게임을 가장 먼저 언급하지 않는다면 많은 분들이 섭섭해하실 테죠. 리치 레이서 5는 플레이스테이션 2의 하드웨어 성능과 DVD의 용량을 10분 활용해 아케이드에 필적하는 그래픽을 자랑했으며, 가정용 레이싱 게임 중 처음으로 60프레임을 달성한 게임이기도 했습니다. 플레이스테이션 2의 런칭 타이틀이었던 만큼 초대 리치 레이서에 등장하는 차량 디자인이나 코스 등을 어레인지하여 오마주한 요소들이 많습니다. 당시 레이싱 게임들 중에서 조작성이나 난이도가 높은 편이었던 리치 레이서 5는 도전 정신을 불러일으키는 코스와 등장하는 차량마다 다른 조작감으로 인해 상당한 매니아층을 형성했죠. 이후 리치 레이서 시리즈가 여러 새로운 요소로 호불호가 다소 갈리는 면이 있기에 리치 레이서 5는 1편부터 이어지는 클래식 시리즈의 완결편이라고 부르기에 손색이 없는 게임이었습니다. 최종 판매량은 약 60만 장입니다. 리치 레이서 5와 같은 날에 발매된 코에이의 플레이스테이션 2 런칭작이었던 결전도 빼놓을 수 없는 게임입니다. 이 게임은 도요토미 히데요시 사후에 일어난 세키가하라 전투를 배경으로 진행되는 게임판 대하 드라마라고 할 수 있죠. 기존 코에이 역사 시뮬레이션 시리즈인 삼국지나 노부나가의 야망과는 다소 다른 타입의 역사 시뮬레이션 게임으로 시나리오 브리핑에서 정량 모드, 전투, 다음 시나리오로 넘어가는 과정이 반복되는 특성을 가졌습니다. 여기에 리얼타임 시뮬레이션 요소가 반영된 것이 특징이죠. 특히 전투 모드에서는 플레이어의 개입 여지가 많아 상당한 자유도를 자랑하며 전술 파트의 완성도 역시 뛰어난 편입니다. 다만 몇몇 역사상의 인물들이 TS화되어 여성으로 등장하는 등의 각색으로 인해 다소 호불호가 갈리기도 하죠. 국내에서는 일본 역사 시뮬레이션 게임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 거의 알려지지 않은 게임이기도 합니다. 캡콤 역시 플레이스테이션 2 런칭 타이틀로 아케이드와 가정용으로 발매되었던 스트리트 파이터 EX 시리즈의 최신작인 EX3를 선보였습니다. EX3는 시리즈 중 유일하게 아케이드가 아닌 콘솔 전용으로 개발된 게임이며, 캡콤에서 독립한 니시야마 아키라의 회사인 아리카가 개발을 맡았죠. 스트리트 파이터 EX3의 큰 특징으로는 기존 시리즈에서 즐길 수 있었던 1대1 대전뿐만 아니라 2대2 태그 배틀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사립 저스티스 학원의 콘솔판 이식 모드에서 선보였던 캐릭터 에디트 모드를 통해 신규 캐릭터인 에이스를 육성하여 자신만의 오리지널 캐릭터를 만들 수 있는 모드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도 특징이죠. 발매 첫 주에 20만 장 이상의 판매고를 올리며 상당한 선전을 했지만, 기본적으로 전작인 스트리트 파이터 EX2 플러스의 시스템에 그래픽만 더 좋아진 확장판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런 이유로 명작의 반열에 오르지는 못하고 스트리트 파이터 EX 시리즈의 마지막 작품이 되었죠. 플레이스테이션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타이틀은 역시 철권이고, 플레이스테이션 2 초반을 대표하는 작품을 꼽으라면 단연 철권 태그 토너먼트일 겁니다.
이 작품은 철권5 DR이 등장하기 전까지 가장 많은 캐릭터가 등장하는 철권 시리즈였으며 자신만의 조합을 찾아내는 재미가 쏠쏠했죠. 모든 철권 시리즈 중에서도 손꼽힐 정도로 밸런스가 좋은 편에 속해 아케이드에서도 상당히 오랜 기간 인기를 누렸습니다. 가정용으로 이식된 철권 시리즈들이 늘 그랬듯이 태그 토너먼트 역시 다양한 추가 요소가 포함되어 있었죠. 특히 철권 볼링이라는 미니게임은 등장 캐릭터의 설정을 살린 전용 시점을 부여하는 등 뛰어난 완성도를 자랑했습니다. 게임 자체의 완성도도 매우 높았고 발매 초기에 타이틀이 부족했던 플레이스테이션2의 가장 강력한 킬러 타이틀이기도 했고요. 철권이라는 시리즈 자체의 위상 덕분에 초기 플레이스테이션2 발매 당시에는 대부분의 게임샵에서 이 게임의 오프닝을 줄기차게 틀어줄 정도였죠. 리치레이서 5와 함께 초기의 플레이스테이션2를 상징하는 타이틀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종 판매량은 247만 장을 기록했습니다. 피파 사커 월드 챔피언십은 EA가 플레이스테이션2 독점작으로 발매했던 게임으로 실제 선수들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한 게임이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사실 이 시기에는 위닝 11이 최고의 축구 게임으로 군림했고 피파 축구는 상대적으로 그 뒤를 다루는 콩라인이었지만요. 하지만 이 게임은 플레이스테이션 시절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고해상도 그래픽과 다양한 플레이 모드를 자랑했습니다. 특히 당시 일본 최고의 축구 스타였던 나카타 히데토시가 모션 캡처에 참여하여 화제를 모으기도 했죠. 축구 게임으로서의 완성도는 괜찮은 편이었으며 이때는 코나미가 위닝 11을 플레이스테이션 1으로 출시하던 시기였고 플레이스테이션 2로 발매된 실형 월드사커 2000의 경우 위닝 11-4의 데이터만 바꿔놓은 우려먹기에 가까워서 오히려 이쪽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위닝 11-6가 등장하기 전까지 축구 게임을 좋아하는 플레이스테이션 2 오너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던 게임이었죠. 플레이스테이션에서 두터운 매니아층의 사랑을 받았던 아머드 코어 시리즈의 정식 후속작 아머드 코어 2가 플레이스테이션 2로 등장했습니다. 사실 프롬 소프트웨어는 아머드 코어 2를 제작하기 전에 이터널 링과 에버그레이스라는 두 개의 게임을 플레이스테이션 2로 먼저 발매했지만 두 게임 모두 똥게임 혹은 평범 이하를 오가는 수준이라는 애매한 평가를 받으며 프롬 소프트웨어의 흑역사로 전락했었죠. 플레이스테이션으로 발매되었던 3연작에 비해 다양한 파츠 카테고리가 추가되었고 오버부스트라는 신기능이 도입되었습니다. 또한 전작에서 거의 활용되지 않았던 무기들이 대폭 파워업되어 무장 선택의 폭이 훨씬 자유로워졌죠. 가장 큰 변화는 역시 플랫폼 변경에 따른 그래픽 퀄리티의 상승이었는데 전작에 비해 상당한 진화가 이루어졌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만 플레이스테이션2로 처음 선보인 아머드 코어였던 탓인지 밸런스나 전체적인 게임 구성이 조금 아쉽다는 평을 받기도 했죠. 최종 판매량은 20만 5천 장으로 추정됩니다. 호에이의 간판 IP 중 하나인 무쌍 시리즈의 기념비적인 첫 작품 진 3국 무쌍입니다. 간단한 조작으로 수많은 적을 쓸어버리는 일기당천의 호쾌함을 느낄 수 있는 게임성은 이 시리즈를 대표하는 특징이죠. 물론 나중에 등장했던 후속작들에 비하면 무장들의 강력함이나 적들의 숫자가 꽤나 제한적이라는 느낌이 들지만 플레이스테이션2 초기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비주얼적인 측면과 게임성을 둘 다 잡아냈다는 점은 높게 평가할 만합니다. 다만 플레이스테이션2의 초기 게임들이 대부분 그랬듯 이 게임도 CD로 제작되었기에 훗날 DVD로 제작된 게임들에 비해 용량이 작았고 이로 인해 전체적인 볼륨도 후기 시리즈에 비해서 상당히 작았으며 음성 지원도 제한적이라는 단점도 있었죠. 그러나 무쌍 시리즈의 기본적인 특성은 다 갖추고 있었던 덕에 상업적으로도 성공했으며 해체 직전까지 갔던 오메가 포스 스튜디오가 현재까지 유지될 수 있도록 해준 역사적인 타이틀이기도 했습니다. 플레이스테이션2로 발매된 건담 게임이 이해 12월에 발매된 기동전사 건담이라고 알고 있는 분이 많지만 사실 이 게임이 먼저입니다. 물론 이건 G세이비어를 건담이라고 인정할 경우에 그렇다는 거고 반다이조차 이걸 건담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아 한다는 게 웃긴 점이죠. 이 게임은 일본과 캐나다에서 방영된 실사 드라마 G세이비어의 외전으로서 동명 드라마의 미디어 믹스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소설이나 라디오 드라마와 비슷한 시기의 발매를 목표로 제작된 작품이며 아는 분들만 알고 계실 똥게임 중 하나입니다. 플레이스테이션으로 발매된 건담 게임들이 그랬듯 이 게임도 미려한 3D 영상이 특징이며 게임 내에 삽입된 영상만 보면
의외로 괜찮은 게임으로 보이죠. 그러나 이 게임은 유사 3D 게임이며 스테이지도 총합 8개밖에 되지 않는 데다 레벨 디자인도 좀 애매한 편입니다. 애초에 원작이 된 G-Savior 자체가 워낙 문제가 많은 영상물이었기에 이 게임도 비슷한 결말을 맞이했죠. 반다이도 이런 게임에 자사 이름을 붙이고 싶지 않았는지 선라이즈 인터랙티브 명의로 발매된 것도 특징입니다. 2000년은 플레이스테이션2의 발매 초기라서 명작이라고 할 만한 게임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라 이 게임을 하나 포함시켜 보았네요. 슈퍼로봇 대전 시리즈와는 또 다른 방향성을 추구했던 크로스오버 작품 선라이즈 영웅담 R도 플레이스테이션2로 발매되었습니다. 1999년 12월에 드림캐스트로 발매된 선라이즈 영웅담을 기반으로 8개의 새로운 작품이 참전했다는 것도 특징이죠. 다양한 작품들이 더해진 만큼 원작의 스토리도 각색되었으며 DVD 용량을 활용해 풀보이스에 가까운 음성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전투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게임이지만 전투 메카가 등장하지 않는 작품이 참전작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도 특징인데 신세기 사이버 포뮬러를 비롯해 엄마는 4학년 같은 작품들의 캐릭터가 일상 파트의 스토리에만 참여한다는 것도 특이한 점이죠. 다만 전투 메카가 등장하는 용자지령 다그오는 어째서인지 추가 유닛으로 등장하지 않는 여러모로 특이한 노선을 선택한 게임이었습니다. 게임의 완성도는 평범한 수준이지만 다양한 추가 요소 덕에 드림캐스트판을 즐겼던 팬들에게는 그럭저럭 괜찮은 평가를 받았죠. 더 파이팅이라는 이름으로 유명한 애니메이션 원작 기반의 대전 게임이자 국내에서도 정식 발매된 하지메의 일보입니다. 정식 발매 시의 명칭이 만화책과는 다르게 하지메의 일보라서 이도저도 아닌 번역명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죠. 보통 이런 게임들은 원작의 인기에 기댄 캐릭터 게임으로 전락하기 일쑤이고 낮은 게임성으로 인해 평가가 낮은 경우가 많은데 하지메의 일보는 복싱이라는 스포츠를 게임으로 굉장히 잘 살려냈다는 평가를 받으며 상업적으로도 꽤 성공했습니다. 그래픽 면에서는 동시기의 다른 스포츠 게임들에 비해 다소 아쉬운 수준이지만 원작의 분위기를 잘 살려서 크게 어색한 수준은 아니며 캐릭터 게임으로서도 스포츠 게임으로서도 완성도를 인정받으며 초기 플레이스테이션2의 대표작 중 하나로 인정받았죠. 여담이지만 이 게임이 정식 발매된 이후에 훗날 OGN으로 바뀌는 온게임넷에서 여러 번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최종 판매량은 약 30만 장입니다. 다양한 기종으로 이식되며 게이머들 사이에서 꽤나 논란이 되었던 데드 오어 얼라이브 2 하드코어입니다. 데드 오어 얼라이브 2는 세가의 나오미 기판으로 제작되었고 데드 오어 얼라이브 시리즈를 전성기로 끌어올렸던 명작이죠. 이 게임이 여러 하드웨어로 이식된 것에는 사연이 있는데 테크모의 높은 분들이 데드 오어 얼라이브 2의 제작팀인 팀 닌자와 별도의 상의 없이 개발 중인 롬을 가져다가 플레이스테이션2 런칭작으로 제작했다는 이야기는 당시 업계에서도 꽤나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데드 오어 얼라이브 2 하드코어는 플레이스테이션2의 북미 런칭작으로 발매된 버전이며 데드 오어 얼라이브 2 기반의 여러 이식작 중에서도 가장 완성도가 높은 완전판으로 평가받은 게임이었죠. 플레이스테이션2의 초기작 중에서도 고품질의 그래픽으로 널리 이름을 떨쳤으며 다채로운 코스튬과 게임 모드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았습니다. 게이머들에게 니온이치 소프트의 이름을 알렸던 마을왕국의 인형공주 시리즈의 세 번째 작품 천사의 선물 마을왕국 이야기입니다. 이 시리즈를 즐겼던 분들이 이 게임을 외전으로 많이들 알고 계시지만 게임 내 챕터 5 타이틀 화면을 자세히 보면 영문으로 작게 The Adventure of Puppet Princess 3라고 표기되어 있으니 이 게임이 세 번째 작품으로 제작되었다는 걸 알 수 있죠. 니온이치 소프트는 이 게임의 장르를 뮤지컬 RPG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최대 16명까지 파티 멤버로서 전투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훗날 디스가이아나 라피셀로 이어지는 레벨 9999, 끝없이 올라가는 데미지 등의 특성들이 바로 이 게임에서 시작되었죠. 2D로 제작된 게임임에도 불구하고 시대를 앞서간 부분이 많은데 특히 게임 내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여성 캐릭터들은 전투 중에 신체의 특정 부위가 흔들리는 연출을 보여주는데 이는 제작진들이 특별히 공을 들여 제작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게임성 자체는 상당히 괜찮은 편이지만 게임의 만듦새는 플레이스테이션 1으로 나와도 충분한 수준이라 전작만큼의 흥행을 하지 못했죠. 최종 판매량은 약 6만 장입니다. 2000년에 등장한 플레이스테이션 2 소프트 중에서 마지막으로 소개할 게임은 맥에서 제작한 반다이의
기동전사 건담입니다. 쥐도 새도 모르게 망해버린 G세이비어를 대신해서 플레이스테이션 2로 발매된 첫 번째 건담 게임으로 널리 알려져 있죠. 과거에 각 플랫폼에서도 많이 제작되었던 퍼스트 건담의 게임화 타이틀 중 하나이며 이 게임의 속편이 바로 그 유명한 태후의 우주입니다. 이 작품은 애니메이션 원작의 전반부인 지상편을 다루고 있어서 모빌 슈츠의 이동이 중력의 영향을 받기에 좀 답답한 면도 있죠. 이후에 발매된 모든 건담 액션 게임의 조작은 이 게임을 근간으로 하고 있을 정도로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게임입니다. 그래픽 면에서는 나무랄 데 없이 훌륭하나 게임의 볼륨 부족과 뭔가 좀 부족한 듯한 조작감은 약간의 아쉬움을 남겼죠. 그러나 그때까지 발매된 모든 건담 게임 중에서 가장 안정적인 그래픽과 퍼포먼스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나름 고평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2000년에 플레이스테이션 2로 발매된 대표 게임들을 한번 쭉 둘러보았는데 어떠셨나요? 제가 소개한 게임 외에도 수많은 게임들이 발매되었고 그 중에 여러분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또 다른 게임들도 있을 겁니다. 영상에서 소개된 게임도 좋고 꼭 2000년에 발매된 게임이 아니라도 좋으니 플레이스테이션 2와 관련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댓글을 남기실 때 이벤트 참여라는 말머리를 달아주시면 자동으로 이벤트에 응모되며 참여해주신 분 중 5명을 추첨해 플레이스테이션 2 퍼펙트 카탈로그 학원을 3호 미디어에서 제공해드릴 예정이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의 더보기란에 이벤트 참여 방법을 자세히 써두었으니 꼭 확인 부탁드리며 저는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